네, 한 주간의 이슈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성장주를 좀 눈여겨봐야 됐었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 주 중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인데 이 네이버 카카오 지금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국내 시총 몇 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짧게는 현재는 3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앞으로 2위, 1위 자리가 가는 날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우리나라의 아마존이 될 건가?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나란히 시총 5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이 사들이고 그리고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장주의 대표주자이자 IT 대표주자로서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모두 다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죠. 그 상승세 이후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해서는 국내 지수 자체가 신고가, 사상 최고치 이러한 수식어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이왕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2부 종목 상담 시간에 15만 5천 원에 카카오를 샀습니다라고 전화 상담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안전한 가격에 사야지 지금과 같은 조정에도 좀 버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상반된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카카오의 6월 기준 현재까지 수급을 좀 살펴보면 개인이 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좀 수급 주체로서는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횡보 이후에 상승을 해준 모습이지만 6월 내내 개인들은 조금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2,700억, 2,300억 원의 수급이 양호하게 좀 잡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카카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도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앞으로의 추세의 가늠자를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 그룹별 시가총액을 살펴볼 때에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3위 자리를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자리를 카카오가 역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144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4위인 현대자동차 그룹과도 견줄 만한 수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을 현대차 그룹 중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3인방을 합쳐보면 이 3인방을 합친 것보다는 일단은 많아졌습니다. 23일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 12개 종목을 모두 다 합치면 화면에서 보시듯 148조 원 정도, 3천억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차화정에서 현대자동차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카카오와 네이버, 우리나라의 성장주 대표주, IT 대표주 어떻게 이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카카오의 시총은 34조 4천억 원에 불과했고요. 네이버의 시총은 48조 원 정도였는데 불과 몇 달 새에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70% 이상의 성장률,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총 3위 경쟁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회자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이 두 기업의 전망을 좀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플랫폼이죠. 카카오톡. 예전에는 여러분들 SMS 문자 메시지에 비용을 내지 말고 우리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데이터만 있으면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사용해보세요 라고 시작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뭐 사다리 타기, 대화, 사진, 동영상, 영상 통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물하기 관련된 모습들도 거래 대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는 보험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MTS를 이제 하반기 중에 도입하고 있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이제 카카오에 있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도 있고요. 수익성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K 콘텐츠 쪽으로도 웹툰이나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K 팝이나 K 웹툰, K 드라마, K 소설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강력한 사업자로 좀 점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함께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IPO 공모 관련된 이야기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이제는 카카오에서 신규 상장을 하고 결실을 조금 맺을 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글로벌 플랫폼 성장이 기대가 되는 곳이죠. 이커머스면 이커머스, 쇼핑 그리고 오픈마켓 그리고 뭐 컨텐츠 입장에서도 전 세계 1위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를 했죠. 그런 부분들도 따져보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조금의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의 자회사 그리고 네이버 웹툰 그리고 이커머스에 대해서 2주 전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로블록스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네이버가 네이버 제트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곳에서 대선이나 선거를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국내에서 한 번 더 회자됨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집중도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네이버 제트, 네이버 제페토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이버에서 또 집중해서 볼 부분은 17년도부터 다른 회사의 지분 교환, 동맹, 투자 이런 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17년도 YG엔터를 시작으로 20년도에는 SM엔터, CJ 대한통운, CJ E&M,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었고요. 21년도에는 빅히트의 위버스 플랫폼 운영사인 BNX와의 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와의 지분 교환 및 지분 인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기업들과의 동맹과 시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네이버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금액을 합쳐보니까 3조 380억 원 이상의 투자 또는 지분 가치, 지분 인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동맹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네이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이 부분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두 회사가 이미 많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아가야 될 미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자니 사실 카카오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린 게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라간 거였는데 네이버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차이점과 가치가 어떻게 다르길래 네이버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본다면 사실 네이버의 주가가 조금 더 기대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상황이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 수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면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외인들의 수급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수급이 끊이지 않고 들쑥날쑥은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안전한 가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가총액 3위에 그치지 않고 4위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안전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하지만
너무 고가에 따라가는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실 구간이 아니라면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손익분기점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것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되돌림이 나와서 쉬어갈 때에는 또 확실하게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 대응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분기 실적 중심으로 보면 외형 성장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 정도 줄어든 2,880억 원 정도였는데 광고 매출액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매출액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여러 CF들을 통해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핀테크도 52%, 컨텐츠도 40%,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8조 4천억 원을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다만 2018년도 4분기 기준으로 32%에서 매분기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1분기 기준으로는 19.3%까지 조금 하락을 했는데 32%에서 19%까지 조금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부 이제 주가의 조정 요인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대변이 될 것 같고요. 120일선을 쉽게 깨지 않고 올라가는 주가의 상승 흐름에 맞춰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제는 그러한 완숙한 기업에 조금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카카오의 급성장 그리고 주가 급등세에 의해서 조금은 네이버가 소외돼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이버 자체로만 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모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하고요. 내년도도 24% 이상 증가합니다. 후년도도 23% 이상 증가를 하는데 다만 영업과에 관련된 부분 말고 이제는 동맹과 거의 300억 원 이상의 투자나 협업, 지분 교환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도 막대한 이익으로 잡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네이버를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죠. 그에 따라서 뭔가 한 방향으로 지속하기에는 조금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급등세를 보면서 조금 들었던 한켠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영업이익률로만 따져본다면 카카오는 네이버와는 조금 다른 흐름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4분기 기준으로는 0.6%의 영업이익률이었지만 매분기 영업이익률이 상승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12%까지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는 오래전부터 이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자회사 설립을 했죠. 네이버는 여러 가지 투자와 지분 확대, 지분 인수를 해 나간 기업이라면 그리고 자기의 성장 동력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갔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을 꾸준히 성장시켜서 턴어라운드 및 IPO까지도 이뤄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회사 설립과 인수 투자 이미 2년, 5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그 결실을 하나하나 IPO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단계까지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IPO가 이루어지면 결국 모회사의 주가는 일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모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IPO 시점에 맞춰서 카카오의 주가가 과연 지금 시세를 선반영한 건지 아니면 일부 조금 더 시세를 받을 건지 이 부분의 눈치 싸움이 조금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격적인 전략, 내가 얼마에 사서 들고 있느냐가 남은 수익률을 더 챙겨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 시세 하락으로 전환했는지 그 판가름을 하기에 조금 더 여유롭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15만 5천 원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자마자 전화를 주셨던 분이 오늘도 여지없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7만 원까지 하면 주가 수익률이 그래도 10% 내외까지는 갈 수 있지만 주가의 향방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귀신같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PO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하반기 공모 예정인 카카오페이가 있죠. 카카오톡 플랫폼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MTS까지도 출시를 하겠다. 증권업도 영위를 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노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입니다. 간편하게 여행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서 쉬운 가입과 쉬운 보상금 지급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 디지털 손보사라는 타이틀을 카카오페이가 이제 지니게 됐는데요. 핀테크 주도 손해보험사의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보험업계에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나 젊은 MZ세대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에서의 수요가 얼마만큼 그 보험업계의 수요를 잡아낼 것인가를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한 방의 펀치가 남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카카오페이의 상장을 앞두고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가격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하지만 두 회사 다 모두 다 성장성은 다분하다. 그런데 안전하지 않은 가격이라면 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꼭 유념하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살펴볼 텐데요. 델타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진단키트주들 이제는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로 인해서 그래도 몇 거래일 동안은 이번 주 동안의 상승세가 괜찮았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델타 바이러스를 조금 본다면 오래 쉬었던 바이오주들이 꿈틀꿈틀 되는 와중에 인도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심심찮게 들으셨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40초만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에 공포가 조금 더 우리 시장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연한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역할을 했던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근래의 주가 추이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었습니다. 작년까지 본다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원대의 주가에서 4배가량 상승을 한 16만 1,000원 언저리가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백신 개발 소식 그리고 백신 공급 소식 백신 공백기를 지나서 백신 접종률이 25%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속에 이제는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고 진단키트가 쓰이기는 하겠지만 대세는 아니겠지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인식들이 팽배했죠. 그리고 나서 시즌의 주가는 다시 6만 원 언저리까지 깊은 조정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6만 원대의 바닥을 터치하고 델타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소식에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요. 수젠텍, 랩지노미스, 그리고 휴마시스 여러 진단키트 기업들 모든 주가가 동반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논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에 사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다면 10만 원 이하로 매수가를 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확보해 놓은 유보금이나 탄탄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회사 안에서도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고 지금은 모두 다 완벽하게 체계화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대책을 가지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우리 투자자와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부분들 기대감이 사그라들기 전에 어떠한 영향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젠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유보금이나 부채 비율,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 기대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기대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수가 신고가를 넘어감에 따라서 이 실적이라는 기준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에 의해서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주가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못했거나 실적 발표가 날 때가 되니까 결국 아직까지는 적자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여지없이 그 주가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와 뉴스에 의한 상승은 결국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텐데 그 조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지켜줄 수 있는 기준 또 한 번 실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그러면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피크아웃 되는 기업이 아니라 올해,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라면 지수와 수급에 따라서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셔서 진단키트 수급과 시세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고점에 너무 따라가시면 다시 한번 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